우리 군이 보유한 FA-50 경전투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 인더 및 자유낙하 폭탄과 KGGB 활강유도 폭탄, 스마트 폭탄류,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정도 장착 가능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장착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공중급유 능력이 없어 작전 반경이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FA-50과 사실상 경쟁 중인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공중급유 능력을 이미 보유. 그런데 이번에 위 언론 보도상에 공군에서 발간한 성능 개량 요구 조건 보고서에 의하면 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A-50 장착 추진 2. 60km급의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 장착 추진 3. 공중급유 기능 장착 추진 대표적으로 위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자꾸만 늦어지는 바람에 구형 전투기인 F와 F4 전투기가 2020년대까지 날아다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처한 것이 한국 공군의 입장입니다. 기존 FA-50 경전투기는 지상군 근접 지원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제한적 공중전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KF-16 전투기들도 구형화되어 가고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데 해당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수십 대씩 공정에 입고되어 거의 기체를 완전히 뜯어서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씩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K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전력 감소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 개량안이 현실성이 있는가 따져보면 아래쪽 미사일이 타우러스 소형화 버전 1. 유력하게 거론되는 타우러스 소형화 미사일은 충분히 FA-50에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당 1.1톤이나 나가는 미사일을 2발 장착할 경우 보조 연료 탱크는 중앙부에 1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많이 짧아지며 짧아진 항속거리는 등 부분에 장착하는 콘포물 연료 탱크 겸 공중급의 장치를 활용하여 보완할 걸로 보입니다. 맨 앞쪽에 보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FA-50 용도로 제안하고 있는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센터 파일런에는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 2. 60km 급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은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 제21M2032 레이더의 탐색 거리가 100km급에 달하므로 충분히 장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미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우리 공군에서도 사용 중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을 FA-50에 인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의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화력 통제 레이더와 같은 이스라엘제라서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 수출을 거부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T-52에 등 부분에 장착된 콘포물 연료 탱크 겸 공중급유 탱크 FA-50이나 기존 T-50에도 개조 없이 바로 장착 가능하다. 심지어는 단시간에 운용부대에서 탈착도 가능하다고 함. 3. 공중급유 기능은 미국 TX에 도전하는 T-52용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시험할 예정입니다. 추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체의 등 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보드 형태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FA-50의 성능도 월등히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월등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추가해야 할 개량 사양이 있다면 공기 흡입구 아래 부분 전용 파일런에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고 있는 그리펜 MG 전투기의 상상도 위 그림처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의 투하도 기체 단독으로 가능하게 되며 이게 없으면 다 전투기나 지상에서 레이저를 목표에 쏴줘야 함. 정밀 표적 확인 및 지정 그리고 공격 후 피해 정도 확인도 가능하고 장거리에서 공대공 목표물을 화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등 향상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FA-50은
전용 타겟팅 포드 파일런이 없기 때문에 기체 중앙 파일런에 장착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조 연료 탱크를 달 수 없고 날개의 파일런에 달면 폭탄이나 보조 연료 탱크를 그만큼 덜 달아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건 애초부터 타겟팅 포드 장착을 상정하지 않은 경전투기로 설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FA-50 블라크 10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기체의 물리적 개조 없이 항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라크 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 기존 레이더 변경 없이 장착 가능하며 기존 레이더의 출력 향상으로 인한 탐지거리 증대 연구 중. 아시아권에서 60대 이상의 추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RFI 제출 중. 2. 아시아 화력 최강 육군의 결전부대 제10 기계화보병사단.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력을 중요시하냐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인데, 한국의 포병 전력은 국방개혁 2022 계획대로 끝난다면 K-55 핍과 K9 신형 자주포 합쳐서 3,000문 정도 보유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MLRS 수를 보충한 다연장 로켓을 국산화, 거기에 더해서 4단급으로 차륜식 다연장을 대충 성능은 MLRS급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는 포탄 가격은 무려 몇 조 단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차 견인포가 상비, 예비사단에서 퇴역함에 따라 예비군 중 견인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155mm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하고 있으며, K29의 기술을 집약해놓은 K55 핍 개발도 끝났는데 개조비가 9억밖에 안된다고 1180문 전부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155mm 자주포 최대 운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전부대라 칭하는 24단은 기갑과 보병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한국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최강의 사단입니다. 보병사단은 같은 규모의 편제를 가진 기갑 기보 사단과 대적할 수 없는데, 24단은 특히 북한군이라면 2개 전연군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부대의 공식 별칭인 결전부대라는 말도 전쟁 발발 시 후방으로 내려갔다가 기동군단과 함께 올라와서 우월한 기동력과 성능으로 적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의미의 결전입니다. 먼저 역사부터 살펴보자면 결전부대의 시작은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1월 1일 육군본부 직할 제1교육旅단을 기반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2월 9일 사단으로 승격되면서 양구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고지와 선우 고지 방어 임무를 맡았는데, 6월 10일 인근 에밀 고지 점령을 위해 남하한 중국인민지원군 제60군 33사단과 교전하여 12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20번에 가까운 탈취와 재탈환을 오가며 적 2개 연대를 박살내고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휴전 한 달 전에 일어난 에밀 고지 전투인데, 결전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신병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방어작전과 좋은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완벽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휴전 후에는 전쟁 기간 동안 과다하게 늘어난 병력을 정리하기 위해 실시한 강군 계획으로 현재 22사단 7부대와 함께 1958년 12월 부대 자체가 해체되었다가 제29보병사단이 6.25 전쟁 때 싸웠던 24단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단대호와 부대 마크를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후 1980년에는 제32보병사단의 기계화 전력을 받아 이듬해 제20차량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고 1983년에 지금과 같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어 맹호부대에 이어 국군의 두 번째 기계화보병사단이 되었습니다. 장비를 살펴보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최소한 사단 혼자서 기갑 차량만 300여 대를 넘게 가지고 있으며 K-21보병 전투차 K-2 흑표 K-1A1 같은 국군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명품 장비들을 가장 먼저 배치받고 해당 무기로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는 단연 최강입니다. 세계 3대 무장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의 국군 기갑 전력을 상대하려고 지금은 군구 제도를 통합했지만 선양군구의 수천 대의 기갑 장비를 가진 중국군 내에서도 24단에 견줄 만한 화력과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 재편해 선양군구는 사라지고 북부 전구로 바뀌었는데 이 북부 전구에 속한 기갑 전력만 최소 3,000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한반도 전시 상태 시 전투를 치르진 않더라도 얼굴을 마주봐야 할 부대는 만주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린성 창춘시 주둔 제16집단군과 려닝성 려양 주둔 제39집단군인데 최신식 전차인 99식 전차가 많아 우리 육군도 섣불리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일한 기갑사단이자 자위대 3세대 전차의 절반가량을 혼자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육상자위대 북부방면대 제7사단 역시도 물량과 질적 수준에서 24단을 앞지르질 못합니다. 세계 4위의 3세대 전차 보유량을 가진 육방부 한국군에서도 최신 장비로만 무장한 부대이며 24단이 사실상 맹호 부대와 함께 한국 육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빡센 훈련을 하는데 훈련량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톱으로 뽑힐 만큼 많아 부대원 한 명 한 명마다 숙련도가 일반 보병사단 이하 전차대대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전부대는 동부가 최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계화 사단입니다. 3. 최신식 스텔스 전차 아르마타의 대항마 레오파르트 3. 아직 비밀에 쌓여있는 아르마타의 구체적 재원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1500마력의 가스 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 합성 철판으로 방탄성을 높였고 총重량은 50톤에 이르며 고해상도의 비디오 카메라로 외부를 관측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 부분에는 승조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며 대신 이에서 생명이 이르는 승조원 전원이 탱크 내부 전면부에 있는 특수 보호용 캡슐에 배치돼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작사인 울알파 군자보드 측은 주장합니다. 또 120mm 주포는 기존 T-90보다 정확도를 15에서 20% 높여 독일 주력 탱크인 레오파드-의 라인 메탈 RH129보다 월등하며 자동 포탄 장전 기능과 컴퓨터화된 조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호신과 함께 포탑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있는 헬기와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mm 고사포도 장착되고 적부병을 상대하기 위한 12.7mm 기관총도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전차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아르마타에 대해 T-14가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하지만 수년 내로 최고 수준의 양산 모델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 전차가 유럽의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손을 잡고 아르마타 대항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레오파르트 3. 프랑스와 독일이 개발하는 신형 전차는 당시 독일 육군의 명품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가 기반이 되었으며 합체될 무기와 전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흔히 아시다시피 냉전 말기 3세대 전차의 이정표를 세운 명품 전차 중 하나입니다. 공수기동성까지 빠지지 않는 명전차였고 처음 나왔을 때 전차에게 가장 중요한 화력, 기동력, 방어력 세 가지가 골고루 뛰어나고 치명적인 결함이 없어서 동세대 최고의 전차로 꼽혔습니다. 위와 같은 테스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당시 대표적인 전차들과 비교하자면 지금이야 최강의 전차 소리를 듣는 M1 에이브람스도 화력은 2세대 전차 수준인 105mm 강선포에 CITV는 없어서 헌터 킬러도 안되고 T-86는 열상은 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2세대 전차 수준의 광중폭 장치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사통 컴퓨터 연산이 너무 느려 조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전차 모두 가스 터빈 엔진 덕분에 연비도 최악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오파르트 2가 당시 최고의 전차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품 전차 덕분인지 201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독일군은 자국군의 전차를 특별하게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 EA7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중동 부국들에 의해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독일군의 A6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은 백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러시아의 위협 수준이 강해지자 독일은 그동안의 군축 분위기를 정리하고 독일 연방군의 보유 A6를 A7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레오파르트 2는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의 개발사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과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의 개발사 넥스터 시스템즈의 전차 개발 분야를 합쳐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는 소식과 차세대 전차인 MGCS 2030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2014년 12월 러시아군이 아르마타를 개발하고 도입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의 전쟁 위기가 증가 중인 현재 안보 상황에 225대의 레오파르트 2와 190대의 복선이 품하는 너무 과소 전력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2030년까지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제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책정 논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라인 메탈을 보면 차기 전차용으로 130mm 포를 개발 중이며 당연히 동구권 중전차가 사용하는 강선포와는 다른 것으로 기존 8강포보다 고압의 압력으로 포탄을 쏘는 고압포입니다. 55구 경장 120mm 8강포 대비 50% 정도 관통력 향상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입 연도를 보면 2030년으로 레오파르트 3의 도입은 매우 먼 훗날의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르마타와 레오파르트 3과 같은 최신식 전차가 도입 및 개발되면 현재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차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지상군 무기가